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영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77회를 사는 동안 제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하나 있는 아들, 박용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장가 보내고 며느리 전시은을 얻고 이제는 아들 내외가 차린 교육 상담 회사 일이 잘 되어서 한시름 놓나 싶었어요. 저희 집은 1층, 아들 내외는 2층에 살며 1층 남는 공간을 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었으니 오며 가며 그 애들 얼굴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며느리 시은이는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죠. 어머님은 며느리 복도 많으세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 올라가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또 감사한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무엇이 골마가고 있는지는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저녁이었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화면에서는 한창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고 있었지만 제 눈과 귀는 이미 창밖으로 향해 있었어요.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 대문 앞으로 아주 번쩍거리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스르륵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어쩜 저리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오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저희 동네는 낡은 주택가라 그런 차가 들어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호기심에 창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내다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온몸을 값비싼 옷으로 휘감은 듯한 중년 여자가 내리더군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든 가방이며 목에 두른 스카프가 어두운 밤에도 남달라 보였어요. 저 시간에 웬 손님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2층에서 며느리 시은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늦은 시간에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찌나 목소리가 살갑고 허리를 굽실거리는지 제가 알던 당당한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은이는 그 부인의 팔짱을 끼고는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벌써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요. 아들 용우도 뒤따라 나오더니 멋쩍은 얼굴로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저 참 열심히들 사는구나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던져진 것처럼 영 개운치가 않았어요. 보통의 상담이라면 저렇게까지 굽실거릴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꼭 무언가 어려운 부탁을 하러 온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같았달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좀 설쳤습니다. 뒤숭숭한 기분에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아들의 얼굴이 영 말이 아니었어요. 눈밑은 거무스름하고 입맛이 없는지 밥술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용우야, 무슨 일 있니?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제 물음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네 건강이 재산이야. 어젯밤에 늦게까지 손님이 있던 것 같던데 일이 잘 되어가?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물었어요. 제 말에 아들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조금 날카롭게 반응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서 하니 내가 걱정을 안 하지. 그래도 네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어미 된 입장에서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혹시 시은이랑 무슨 일 있었니? 아니라니까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회사 일. 용우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게 속 깊은 이야기도 잘 털어놓던 아들이었는데 저렇게 벽을 치는 모습은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죠.
그날 이후로 아들의 불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았고 혼자 있을 때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며느리 시은이는 반대로 아주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 옷을 사입는 날이 잦아졌고 제게 주는 용돈 봉투도 두둑해졌죠. 어머니, 이거 이번에 계약 하나 잘 돼서 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고맙다 얘. 그래도 너희들 쓰는 것도 많을 텐데 괜찮겠어? 그럼요. 저희 이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는걸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은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깊어지는 시름과 며느리의 넘치는 활기. 그 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라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저는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아들 내외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아들 방을 좀 치워줘야겠다는 생각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용우가 스트레스가 심한지 방 안이 온통 어지러웠거든요.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개어 옷장에 넣고 책상 위를 정리하던 참이었어요.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는 아들의 옷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는데 손끝에 두툼하고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이건 뭐지? 호기심에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꽤나 묵직한 것이 보통의 서류는 아닌 듯 했어요.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죠. 아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결국 이성을 이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생활기록부와 성적 증명서, 사본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생이 담긴 귀한 서류들이었죠. 그런데 그 서류들 아래에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별 전형 합격 보장 계약서. 굵은 글씨로 박힌 제목이 제 눈을 후벼 파는 듯 했어요.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특정 대학교의 특정 학과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는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학생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아들 박용우와 며느리 전시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는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저 아이들의 진로를 상담해주는 일을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는 좋은 일을 하는 거라던 시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것은 상담이 아니었죠.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회를 돈으로 빼앗고 다른 누군가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팔아넘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아들의 그늘진 얼굴과 며느리의 들뜬 미소가 오버랩되면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더러운 돈의 맛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 아들, 내 며느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평생을 살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죄인이었죠. 저는 이 집안의 어른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 감을 수는 없어요. 더러운 돈으로 쌓아 올린 평화라면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괴물로 만들지 않는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있던 모든 서류를 한 장도 빠짐없이 조용히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 안에서 휴대폰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찰칵, 찰칵. 고요한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증거를 담는 그 소리뿐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명문대에 보란듯이 합격한 아이들의 웃는 얼굴 뒤에 이런 추악한 거래가 있었다니요. 제 아들, 제 며느리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었고요. 마지막 장까지 모두 찍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원래 있던 순서 그대로 차곡차곡 정리해서 봉투에 넣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끔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걸 봤다는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방을 나오기 전 어지러웠던 방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제가 들어왔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완벽했어요. 적어도 겉보기에는요.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들의 옷장 안에 있는 것만 같았죠.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아주 낯설고 무서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해 전 제 칠순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용우와 시은이, 그리고 그 옆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저 웃음 뒤에 더러운 욕망을 감추고 있었다니. 사진 속의 제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진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 조용히 다가가 액자를 벽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배신감에 속이 쓰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일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렸지만 표정은 최대한 온화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어요? 시은이가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죠. 아마도 더러운 돈으로 산 물건들이겠지요. 그래. 너희도 잘 다녀왔니? 장이라도 봐 온 게야? 뭘 그리 많이 샀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 옷이랑 필요한 것 좀 샀어요. 참, 어머니 스카프도 하나 샀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색이 아주 고와서 어머니한테 딱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싹싹하고 상냥한 며느리. 예전 같았으면 우리 아가 마음 씀씀이도 곱다며 손이라도 잡아주었을 테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주머니 안에는 그 애의 죄가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용우는 아내의 뒤를 따라 묵묵히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무언가 찔리는 사람처럼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더군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시은이가 눈썰미도 좋게 제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드니 기운이 좀 없는 게지. 너희들 저녁은 먹고 온 거니? 네, 밖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요. 어머니 저녁은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 됐다. 입맛도 없는데 그냥 대충 누룽지나 끓여 먹으련다. 너희들 피곤할 텐데 어서 올라가 쉬어라. 저는 일부러 그 애들을 제 곁에서 빨리 떼어놓고 싶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위선처럼 느껴져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제 단호한 말에 시은이는 더 권하지 않고 용우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테지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적을 알려면 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인자하고 무지한 늙은이의 얼굴을 하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너희들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니? 나는 그저 아이들 대학 잘 가게 상담해 주는 거라고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서 말이야. 요즘 세상은 하도 복잡해야지. 제 질문에 시은이는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입을 열었어요.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요. 어머님, 저희 일은요, 단순히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대학은 성적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요. 저희는 아이들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아주고 그 아이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꿈 디자이너라고 할까요? 꿈 디자이너라 말이 참 곱구나. 그럼요. 저희 도움으로 형편은 어렵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뒤늦게 자기 적성을 찾아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돈만 보고 하는 일이었으면 진작에 지쳤을 거예요. 저는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고요? 제 휴대폰 속에 있는 수억 원짜리 계약서가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다시 한번 떠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돈은 많이 못 벌겠구나.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제 말에 시은이는 아주 능숙하게 웃어넘겼어요. 에이, 어머님도. 저희도 먹고는 살아야죠. 물론이죠. 저희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고맙다며 다른 곳보다 더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그분들 덕에 저희도 이렇게 사는 거죠. 다 인복이라고 생각해요. 인복이라. 그 말을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은이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신이 나서 자기 자랑을 계속 늘어놓았죠. 용우는 그 옆에서 내내 죽을 상으로 밥알만 새고 있었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법의 힘을 빌려야 했고 그러려면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 뒤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좀 만나고 오겠다고 둘러댔죠. 제 목적지는 예전에 동네 반장님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 옛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일하는 인터넷 신문사가 그 근처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반장님의 아들 김민준 군.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던 아이였죠. 커서는 기자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수소문 끝에 찾아간 민준 군의 회사는 아주 작고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진실의 눈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기자 서너 명이 어지러운 책상에 앉아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찾는 민준 군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이 어릴 적 똘똘하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저 혹시 김민준 기자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 민준 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잠시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혹시 영자 할머니 아니세요? 박용우 형 어머니. 아이고, 나를 알아보는구나. 민준 군,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다 되었네. 민준 군은 반갑게 저를 맞이하며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주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군,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온 건 제보할 것이 있어서라네. 제보요? 할머니께서요? 민준군은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아마 동네 할머니의 소소한 민원 같은 것을 생각했겠죠. 그래. 아주 무서운 이야기야. 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지.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동정심과 직업적 회의감이 섞인 얼굴. 아마도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나 고부 갈등 같은 그런 진부한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기사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사진첩을 열어 그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이걸 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민준 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 위조된 흔적이 역력한 생활기록부를 보았을 때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죠. 두 번째 사진, 수억 원이 적힌 합격 보장 계약서를 보았을 때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돈이 오고 간 거래 내역과 더 많은 계약서들을 차례로 넘겨보면서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펄라이트한 무관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칫거리며 사진을 확대해 보기도 하고 앞뒤로 몇 번이나 다시 넘겨보기도 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 확인한 민준 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회의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비리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 같은 흥분과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의 뜨거운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죠.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낮게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외로운 싸움에 드디어 첫 번째 아군이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처음부터 끝까지요. 김민준 군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던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치우고는 녹음기를 켜고 제 앞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았던 의문의 방문객 이야기부터 아들의 불안한 모습, 그리고 옷장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민준 군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는 빠르게 무언가를 메모할 뿐이었죠.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시 브로커 수준이 아니에요. 학교 관계자가 연루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놓고 성적표까지 위조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르텔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거대한 이익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할머니. 학부모, 브로커, 그리고 학교 관계자까지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움직이는 거죠. 이걸 터뜨리려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꼬리만 자르고 도망갈 테니까요. 민준 군의 설명에 저는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저 내 아들 내외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죠.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악의 일부를 도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우선 이 서류들이 진짜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 계약서에 적힌 아이가 합격한 그 자리에 원래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억울한 피해자를 찾아야 이 싸움의 명분이 생깁니다. 민준 군은 제 휴대폰에 있던 계약서 중 하나를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수시 특별전형 합격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여러 군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기자의 정보망이라는 게 참 대단하더군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그해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수시 특별 전형의 예비 합격자 명단을 손에 넣었습니다. 찾았어요. 이 학생이 합격하면서 예비 1번이었던 이 학생이 최종 탈락했네요. 김서현. 혹시 모르니 이 학생의 집부터 찾아가 보시죠.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준 군의 낡은 자동차를 타고 김서현이라는 학생의 집으로 향했어요.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막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낡고 허름한 빌라촌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잔뜩 경계심 어린 얼굴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서연 학생의 어머니였죠. 우리가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자 그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됐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요. 우리 서연이 일은 다 끝났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똑같은 손주를 둔 늙은이라고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잠시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따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다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저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은 좁았지만 아주 깔끔하고 정갈했어요. 벽에는 김서연 학생이 받아온 상장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잠시 후 방 안에서 서연 학생이 나왔습니다. 잔뜩 기가 죽어 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는 아이였어요. 신문에서 보던 명문대 합격생들의 밝은 얼굴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서연 학생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자신은 식당 일을 하며 딸 하나만 보고 살았다고요. 서연이는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다니는 형편에도 밤낮으로 공부에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대학교 경영학과는 그 아이의 유일한 꿈이었고요. 우리 서연이가 수능을 조금 못 봤어요. 그래서 수시 전형에 모든 희망을 걸었죠. 1차는 합격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예비 1번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 날까지 매일같이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는데 결국 연락은 안 오더군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서연 학생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만 훔치고 있었죠. 애가 그 충격으로 몇 달을 알아누웠어요. 재수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예전처럼 의욕도 없고 저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저희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우리 딸 앞길을 막은 것 같아 매일 밤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그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것이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였으니까요. 죄책감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요.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서연 학생의 집을 나오며 저는 제 결심을 다시 한번 굳게 다졌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 저 가여운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요. 다시 민준 군의 사무실로 돌아온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죠.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 군이었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해요. 제 며느님, 아니 전시은 씨가 이 범죄의 주범인 것 같으니 그 사람의 계좌부터 파봐야 합니다. 그는 아까 확보했던 차명 계좌의 명의자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연락이 끊긴 먼 친척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명의도 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민준 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은행 내부의 조력자를 통해 실제 돈이 흘러간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선과 이름들이 거미줄처럼 펼쳐졌어요. 보세요, 할머니. 돈은 여러 개의 계좌를 거쳐서 결국
이 하나의 법인 계좌로 모이고 있어요. SE 컨설팅. 서류상으로는 유령 회사인데 대표가 바로 전시은 씨네요. 모든 돈이 결국 며느리 시은이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용우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월급만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었고요. 아들은 이 거대한 범죄의 하수인이거나 혹은 방관자였던 셈이죠. 어쩌면 양심의 가책과 아내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규모면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분명 회사 내부에 이 모든 과정을 돕는 공범이 있을 겁니다. 장부를 관리하거나 학생들 서류를 위조하는 실무자 말이에요. 민준 군은 시은이의 회사에 최근까지 다니다 그만둔 직원들의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중 유독 한 사람, 박지원이란 젊은 직원이 눈에 띄었어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되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되었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그만두었더군요. 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느낌이 와요. 이 사람 무언가 알고 있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뛰쳐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박지원,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박지원이라는 직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회사를 그만둔 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죠. 민준 군이 며칠을 헤맸지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민준 군, 혹시 그 직원의 부모님은 어디 사시는지 알 수 있나? 네. 아, 네. 주소는 있는데 그건 왜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네. 저는 민준 군에게 박지원 직원의 부모님이 사는 동네 경로당에 저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일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할머니들에게 싹싹하게 다가가 음료수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 척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슬쩍 박지원 씨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들, 혹시 이 동네에 박 씨 성을 가진 댁이 아들 때문에 속 썩는 집이 있다던데 아시는 분 계세요? 제 친구 손주 녀석도 요즘 말썽이라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제 말에 한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더군요. 아이고 말도 마. 저기 슈퍼하는 박씨네 아들 있잖아. 멀쩡하게 좋은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우고 요즘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는다잖아. 부모 속이 오죽 타겠어. 빙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민준 군과 함께 박씨네 슈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걱정에 수심이 가득한 박지원 씨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죠. 저희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드님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이용당한 것 같다고, 아드님을 구하고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아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 집을 나와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찾아갔을 때 박지원 씨는 문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문틈으로 저희를 경계하던 그에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 좀 보게. 나도 자네 같은 아들이 있는 늙은이야. 지금 자네가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 하지만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바로잡는 게 진짜 용기라네. 지금 자네가 눈 감으면 저 아이들처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걸세. 자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 수 있겠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참이나 문을 사이에 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가 문 안쪽에서 들려왔죠. 들어오세요. 힘겹게 열린 문 안쪽. 어두운 방 안에는 양심의 무게에 짓눌려 망가져가고 있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박지원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은이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 서류를 위조하라고 지시했는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는 누구인지. 그의 입에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지원 씨의 증언은 우리가 가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은이가 범죄를 지시했던 메시지 기록과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고객 명단까지 있었죠. 모든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민준군은 아직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건 모두 과거의 기록이에요. 전시은 씨는 분명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실무자가 꾸민 일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 현장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해요. 현장 증거라니? 그럼 어떻게? 함정을 파야죠. 새로운 고객이 나타난 것처럼 꾸며서 전시은 씨가 직접 자기 입으로 범죄 계획을 설명하고 돈을 받는 장면을 찍는 겁니다. 민준 군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계획이었으니까요. 누가 그런 위험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박지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낼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민준 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지원 씨는 이미 얼굴이 알려졌어요. 전시은 씨가 당신을 보면 바로 의심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 그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나였어요. 그리고 이 일은 내 아들과 며느리의 죄를 밝히는 일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마무리도 제 손으로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내가 하겠네. 제 말에 민준 군과 박지원 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미끼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야. 나만큼 그 애들이 의심하지 않을 사람도 없지 않겠나. 민준 군은 기겁하며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에라도 정체가 발각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절대 안 됩니다. 민준 군, 내 말 듣게. 이 일은 내 자식들 일이야. 남의 손에만 맡겨두고 뒤에 숨어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 그리고 저 애들이 아무리 야갔어도 평생을 봐온 늙은 어미가 변장 좀 했다고 못 알아볼까. 아니, 오히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서 더 쉽게 속을 걸세.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이익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법이거든. 이건 내가 해야만 하네. 제 표정은 아주 단호했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고집 부릴 일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깨달은 민준 군은 한숨을 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기상천외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어요. 저는 하와이에서 온 부유한 교포 할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름은 오드리. 남편과 사별하고 받은 막대한 유산은 주체할 수 없이 많지만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는 손주 녀석을 한국 명문대에 보내는 게 마지막 소원인 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할머니 역할이었죠. 우선 할머니 말투부터 바꿔야 해요. 지금처럼 지혜롭고 점잖게 말씀하시면 바로 들통나요. 조금은 교양 없고 돈 자랑하기 좋아하고 막무가내인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준 군의 연기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게 영어 단어를 섞어 쓰고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서 말하는 연습을 했죠. 외모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제 옷장에는 점잖은 색의 옷들 뿐이었는데 민준 군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아주 번쩍거리는 금색 블라우스와 호피 무늬 스카프 같은 것을 가져왔어요. 평생 해본 적 없는 짙은 화장을 하고 머리는 최대한 부풀려 올렸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제가 봐도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요. 어때? 이 정도면 시은이도 못 알아보겠지? 할머니 대단하세요. 연기 학원이라도 다니셨어요? 민준 군이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에 긴장된 와중에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겉모습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저를 진짜 오드리 할머니로 만들어줄 배경 설정도 필요했죠. 박지원 씨는 시은이가 고객의 뒷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하와이의 주소를 만들고 민준 군의 아는 해커를 통해 그 주소에 제가 사는 것처럼 꾸민 서류들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미끼를 던질 날이 왔습니다. 박지원 씨가 시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시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원 씨,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무슨 일이죠? 팀장님,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받아주십사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큰 손이 한 분 계셔서요. 대표님 아니면 감당이 안 될 뿐이라 염치불고하고 연락드렸습니다. 박지원 씨는 우리가 연습한 대로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연기했어요. 큰 손이라는 말에 시은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요? 하와이에 사시는 교포인데 돈은 산더미처럼 많으세요. 하나뿐인 손주를 한국대에 꼭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요.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분 확실한 분 맞아요? 그럼요. 제가 보증합니다. 이것만 성사시켜 주시면 제 몫은 아주 조금만 떼어주셔도 됩니다. 돈 냄새를 맡은 시은이는 결국 미끼를 물었습니다. 제 연락처를 받아갔고 직접 통화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는 바로 다음 날 걸려왔습니다. 저는 민준 군의 사무실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를 받았죠. 연습한 대로 최대한 교양 없고 철없는 목소리를 꾸며냈어요. 여보세요? 거기 SE 컨설팅인가 뭔가 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전시은 대표입니다. 박지원 씨한테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내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 한국대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쁜 사람이니까 결론만 딱 말해줘요. 저는 일부러 아주 아나무인으로 굴었어요. 전화 너머의 시은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비즈니스적인 목소리로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고객님, 자세한 것은 직접 뵙고 상담을 통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니까요. 혹시 언제가 편하실까요? 난 내일 당장이면 좋겠는데. 내일 오후 2시 어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사무실에 있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하게 속아 넘어온 것이었죠. 이제 결전의 날까지는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약속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군의 사무실에 다시 모여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죠. 그는 제 옷깃의 달 브로치에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누를 비상 버튼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경찰에 전부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민준 군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걱정 말게. 저 애들이 아무리 야갔어도 지 어미를 눈앞에 두고 못 알아보겠나. 아니, 탐욕에 눈이 멀었으니 절대 못 알아보겠지. 나는 괜찮아. 이 모든 걸 끝낼 수만 있다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결전의 날 입을 옷을 미리 입어보았습니다. 화려한 금색 블라우스와 몸에 꽉 끼는 치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죠. 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영자, 너는 이제부터 오드리가 되는 거야. 아들을 구하고 며느리를 심판하고 억울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제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러 가는 전사였죠. 제 손으로 직접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쇠처럼 차갑고 맑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에 낯선 색을 더씹히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분을 바르고 새빨간 입술을 그리고 눈꼬리는 하늘로 치켜 올라갈 것처럼 그려 넣었죠. 제 얼굴 위로 오드리라는 이름의 가면이 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몸에 꽉 끼는 금색 블라우스를 입고 어깨에는 보란 듯이 호피 무늬 스카프를 둘렀어요. 마지막으로 민준 군이 구해온 아주 크고 화려한 가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옷깃에 달았습니다. 저 작은 보석 안에 제 마지막 희망이, 그리고 제 아들 내외를 심판할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옷은 불편하고 화장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갑옷 같은 꾸밈이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 1시간 전 민준 군이 낡은 승합차 한 대를 몰고 집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죠. 차 안은 각종 통신 장비들로 복잡했어요. 민준 군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브로치 여기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 버튼이 녹화 시작이고 혹시 정말 위험하다 싶으시면 여기 안쪽에 작은 버튼을 3초 이상 꾹 누르세요. 바로 저희한테 신호가 와요. 그는 제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마지막으로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제 안전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걱정 말게.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자네는 밖에서 귀나 쫑긋 세우고 잘 듣고 있게.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말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저희 집, 아니, 이제는 적진이 되어버린 상담회사 앞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은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동네가 오늘따라 아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준 군은 길 건너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모든 상황을 지켜볼 것이었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평온했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는 기분이 들었죠.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시은이의 상냥한 목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드리 사모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은이는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미소를 띤 채 제게 다가왔죠. 저는 그 애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그 위에 겹겹이 쌓인 탐욕과 위선이 보이는 듯 했어요. 제 정체를 조금이라도 눈치챌까봐 심장이 철렁했지만 시은이의 눈에는 오직 돈 많은 고객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실이 생각보다 작네. 하와이에 있는 내 집 차고만 한가. 저는 연습한 대로 아주 거만하고 무례한 오드리가 되어 사무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 1층을 개조한 공간. 벽에는 제 취향과는 전혀 다른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굳게 잠긴 검은색 서류함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죠. 모든 것이 거짓으로 꾸며진 세트장 같았어요. 사모님. 저희는 크기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이라서요. 우선 안쪽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중요한 이야기는 조용한 곳에서 나눠야 하니까요. 시은이는 제 무례한 말에도 전혀 기분 나쁜 기색 없이 저를 안쪽의 다른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말했던 VIP 상담실이었죠.
문을 열자 바깥의 사무 공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두꺼운 방음벽으로 마감된 벽, 푹신한 가죽 소파,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아주 크고 육중한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밀의 방이었던 겁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됐고, 우리 손주 얘기나 합시다. 이름은 박진수, 나이는 19. 공부는 아주 못해. 꼴찌만 겨우 면하는 수준이야. 이런 애도 한국대에 넣을 수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만 똑바로 말해줘요. 제 직설적인 말에 시은이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저희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니까요. 진수 학생의 서류는 미리 검토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공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성적이죠. 그걸 누가 몰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왔잖아. 하지만 저희는 전공법만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프로필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죠. 예를 들어 진수 학생이 갑자기 봉사활동에 눈을 떠서 해외 오지에 가서 몇 달간 구호 활동을 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요.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코딩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것처럼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최적화 스토리. 더러운 서류 조작을 어쩜 저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걸까요?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용우가 들어왔어요. 서류철을 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해 보였죠.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요란한 행색에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인사드려요, 사모님. 이쪽은 저희 회사에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박용우 실장입니다. 제 남편이기도 하고요. 시은이가 용우를 소개하자 저는 일부러 용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이 낯빛이 왜 저렇게 어두워? 쯧쯧. 마누라 등살에 힘든가 보네. 젊은이는 이런 나쁜 짓 하면서 양심에 안 찔리나? 저는 일부러 나쁜 짓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죠. 제 말에 용우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그저 학생이 가진 최고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목소리가 모기만하게 기어들어갔어요. 양심의 가책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시은이가 그런 남편을 대신해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남편이 좀 숫기가 없어서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수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길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브로치에 달린 작은 녹화 버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눌렀습니다. 시은이는 기다렸다는 듯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위조된 생활기록부 샘플, 가짜 수상 경력 증명서, 심지어는 대학 교수 이름으로 된 추천서까지. 그녀는 자신의 범죄 수법들을 마치 위대한 발명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저희와 연결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드립니다. 학교 직인부터 총장님의 서명까지 그 누구도 가짜라는 걸 알아챌 수 없죠. 설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일부러 의심하는 척 연기했어요. 흠말은 아주 그럴듯한데. 이거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괜히 비싼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들을 뭘 믿고 이 큰 돈을 맡기지? 제 말은 시은이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잠시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토록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사모님, 아직도 저희를 못 믿으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확실한 걸 보여드리죠.
저희가 왜 100% 합격을 보장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서류만 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직접 관리하거든요. 시은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한국대학교 입학처장 이강일 교수. 그분이 제 사람입니다. 매년 저희가 지정한 학생 몇 명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죠. 서류는 그저 형식일 뿐, 최종 합격자 명단에 도장을 찍는 건 결국 그분입니다. 돈은 저희 법인 계좌를 통해 몇 번 세탁한 뒤 안전하게 그분께 전달되고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공범의 실명, 범죄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자금 세탁 과정까지. 그녀는 자기 입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제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마음에 드네. 역시 돈이 최고야. 그럼 계약합시다. 여기 이 서류에 서명하면 되는 거죠? 저는 시은이가 내민 계약서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브로치에 달린 작은 카메라 렌즈가 테이블 위에 놓인 특별 전형 합격 보장 계약서라는 글자와 그 옆에 적힌 계약금 5억 원이라는 숫자를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펜을 들어 계약서 위로 가져가는 순간 상담실 안의 공기는 돈 냄새로 가득 찬 듯 했어요. 시은이의 얼굴에는 거대한 먹잇감을 손에 넣은 사냥꾼의 흡족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용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제 이름 대신 오드리라는 세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약속했던 신호를 보내기 위해 목을 가다듬었어요. 콜록, 콜록. 저는 일부러 요란하게 목에 무언가 걸린 사람처럼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 연기가 너무 과격했는지 시은이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상담실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김민준 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높이 든 채 이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등 뒤로 건장한 체격의 남자 서너 명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파출소 순경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이들이 거대한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시은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면 용우는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사팀을 이끄는 중년의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시은 씨, 박용우 씨. 입시 비리 및 사문서 위조,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의 손에 들린 체포영장이 시은이의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그 순간 상담실 뒤쪽에 다른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경찰팀과 함께 박지원 씨가 나타났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손가락으로 방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벽 뒤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모든 원본 서류와 현금은 저 안에 들어있어요. 지원 씨의 외침에 형사 두 명이 곧장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은이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건 우리 회사에서 잘린 놈이 앙심을 품고 꾸민 짓이야.
그리고 이 할머니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시은이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형사들은 액자로 위장된 벽을 뜯어내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원 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쇠문이 열리며 그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어요.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뭉치와 함께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죠.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당신이 입학처장 이름을 대며 범죄를 모의하는 장면까지 전부요. 민준 군이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며 말하자 시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울고만 있던 용우가 갑자기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벌 받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우는 경찰이 아닌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지금은 동정심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은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격분했는지 갑자기 이성을 잃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너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그녀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드는 순간 형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거친 몸싸움 와중에 누군가의 손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를 단정하게 고정해주던 가발이 우스꽝스럽게 벗겨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짙은 화장 위로 제 희끗희끗한 맨머리가 드러났습니다. 소란스럽던 상담실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어요. 시은이는 저를 막아서던 형사의 팔을 뿌리치고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죠. 분노로 가득 찼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용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발이 벗겨진 제 모습을 확인한 아들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한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는 아주 작은 소리로 신음하듯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정체가 탄로난 모습 그대로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제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쇠붙이 소리가 제 아들 내외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어요. 제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의 아수라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용우와 시은이가 경찰차에 태워져 멀어지는 모습을 마치 남의 일처럼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손으로 자식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어요. 민준 군이 제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셔서 참고인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경찰서는 차갑고 딱딱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드리의 화려한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수사팀 사무실 한쪽에 앉아 있었죠. 형사들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아주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옷장에서 봉투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나는 대로 차분하게 진술했어요. 제 진술이 담담하게 이어지는 동안 유리문 너머 조사실의 풍경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은이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변호사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용우가 형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자백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앞으로 그들이 걷게 될 길이 얼마나 다를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군이 속한 인터넷 신문 진실의 눈에 단독 강남 입시 비리의 추악한 실체, 70대 할머니의 용기 있는 잠입 취재로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것이었죠.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집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와 방송 카메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민준 군과 경찰들의 도움으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저는 모든 전화를 무시하고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제 아들을 고발한 용감한 할머니이자 비정한 어머니가 되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것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위로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비난이었습니다. 영자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네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해? 쯧쯧, 정말 독하다 독해. 그러게 말이야. 남도 아니고 피부치를 이제 용우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래. 너 그러다 천벌 받아.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제 고통과 고민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어미가 자식을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길은 때로 아주 외롭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온 세상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아 숨이 막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기자들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시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계세요? 김서연 엄마예요. 김서연. 그 이름에 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칠 전 우리가 찾아갔던 서연 학생과 그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르신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저희를 찾아오셨던 분이 맞으셨군요. 서연 학생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평생 가슴에 묻어둘 뻔했던 저희 서연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를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서연 학생이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그 아이의 눈에는 희미하게나마 총기와 희망이 다시 깃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친구들의 날선 비난과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모두 잠재워 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죠.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가슴 아픈 마음은 여전했지만 서연 학생 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어요. 비록 제 집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주 작은 평화가 우리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저와 제 아들 내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불안과 분노의 감정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이제는 단단하고 투명한 무언가만 남은 기분이었죠. 법정의 증인으로 서야 하니 저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사무제 때 입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요란한 오드리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고 오롯이 오영자라는 이름으로 한 아이의 어미이자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벽으로 돌려두었던 가족 사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이 길이 결국에는 저 사진 속의 환한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법원 앞은 예상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를 태운 민준 군의 차가 나타나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창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귀를 막고 싶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법원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어요. 높다란 천장과 딱딱한 나무 의자들이 사람을 절로 주눅들게 만들더군요. 방청석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학부모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 같은 표정이었죠. 잠시 후 피고인석의 문이 열리고 용우와 시은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어요. 용우는 살이 쏙 빠져 있었고 죄수복을 입은 어깨는 축 늘어져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죠.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반면 시은이는 달랐어요. 조금 수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일말의 희망이라도 품고 있는 듯 보였죠. 그녀는 저를 보자 경멸과 원망이 뒤섞인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는 장장 1시간에 걸쳐 아들 내외의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서류 뭉치와 돈이 오고 간 장부들이 증거물로 제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들이 터져나왔어요. 검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고 시은이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비싸고 유능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죠. 그의 변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든 죄를 실무자였던 박지원 씨와 제 아들 용우에게 떠넘기고 시은이는 그저 남편의 사업을 돕다가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의 모든 증거는 불법적인 함정 수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증인 오영자 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한 파일 뿐입니다. 증인은 처음부터 아들과 며느리를 감옥에 보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의 말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저를 자식을 함정에 빠뜨린 비정한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왔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자 시은이의 변호사가 아주 부드럽지만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증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7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고령이신데 몇 달 전 일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혹시 기억에 혼동이 온 것은 아니겠지요? 그는 대놓고 제 나이를 걸고 넘어지며 제 기억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어미가 어찌 잊겠습니까? 변호사님은 잊으실 수 있겠어요? 제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으나 이내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들 내외를 속이고 녹음한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증인은 왜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배우처럼 연기를 하면서까지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만나셨던 거죠? 처음부터 그들을 망신 주고 감옥에 보낼 생각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의 질문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용우와 시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 없다고요.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제 입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만둬라.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미로서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제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멈출 수 없겠구나. 제가 어미이기에 앞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야만 한다고요. 변호사님, 저는 제 자식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직전에 제 손으로 그 아이를 건져 올린 것입니다. 설령 그 끝이 감옥이라 할지라도요. 제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제게 질문하지 못했죠. 제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해진 것일까요? 재판의 마지막 날 용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은이의 변호사는 용우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몰아갈 생각이었겠지만 용우는 그들의 각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아닌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고 제 양심을 팔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 멈출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우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 멈춰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손가락질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고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을 그 지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용우는 결국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고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은이는 그런 용우를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혹은 배신감에 찬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아들의 그 눈물 어린 고백이 시은이 즉 변호사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용우가 제가 알던 착하고 정직했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저도 차마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몇 달간의 재판이 드디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지난 몇 달간 시은이와 용우의 재판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끝을 보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과 방청객들의 눈은 모두 재판장의 입을 향해 있었어요.
저는 그날도 말없이 방청석 가장 뒷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으니까요. 피고인 전시은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판 과정에서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은이는 두 눈을 부릅뜨며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옆에 있던 교도관에게 곧바로 제지당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반성이 아닌 오직 저를 향한 증오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박용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다음으로 제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재판장은 용우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어요. 용우는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자신의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듯 보였죠. 시은이는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남편의 형량을 듣고는 결국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영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저주 섞인 외침이 법정을 가득 메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잔잔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저를 노려보던 시은이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길었던 재판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정의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민준 군이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터넷 신문 진실의 눈은 이번 사건을 심층 보도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고 해요. 대기업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오고 후원금도 답지해서 이제는 어엿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요. 그는 제 손에 작은 감사패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저희 회사의 영원한 명예 기자상이랄까요? 할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희도 그리고 이 사회도 이만큼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 군의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다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애써준 덕이지.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용기를 따라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계속 비출 겁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군은 벌써 다음 취재 계획으로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치지 않는 열정을 보며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으로부터 범죄 수익 환수금의 일부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게 되었어요. 평생 제가 만져본 돈 중에 가장 큰 액수였지만 그 돈에는 제 자식들의 눈물과 다른 이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었기에 차마 쓸 수가 없었죠. 민준군, 나 이 돈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네. 재단이요? 그래.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김서연 학생 같은 아이들을 위한 재단 말이야. 내 며느리가 더러운 돈으로 아이들의 꿈을 짓밟았다면 나는 이 돈으로 아이들의 꿈을 다시 심어주고 싶어. 더러워진 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쓰는 것밖에 없을 것 같네. 제 말에 민준 군은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좋습니다. 재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법률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발 벗고 돕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더러운 돈의 기억을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는 일. 그것은 어쩌면 제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로 풀려난 용우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제게 도착했죠.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감히 어머니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봉사단체에서 지내며 제 죄를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디 어머니는 건강하셔야 합니다. 죄 많은 아들 용우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아들의 노력이 오히려 대견하게 느껴졌죠. 저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며칠 뒤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이 지내고 있다는 봉사단체는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작은 시설이었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 용우는 구슬땀을 흘리며 시설의 낡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옷을 입지도 좋은 시계를 차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지난 몇 년간 제가 보아왔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편안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용우야. 제 목소리에 용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너무나도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죠. 그리고는 차마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저는 천마디의 말보다 그 한마디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집에서부터 싸움 보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과 용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불고기와 계란말이. 우리는 시설의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오고 가지 않았죠. 그저 밥 먹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용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저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집 1층. 한때는 불법과 탐욕의 소굴이었던 상담회사 사무실이 이제는 아주 작고 소박한 재단의 사무실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군과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제게 주어진 포상금 전부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민들레 홀씨 재단이라고 지었답니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 우리의 작은 도움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하고 작은 장학금 수여식을 열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수혜자는 단 3명뿐인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행사보다도 의미가 깊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명문대생이 되어 누구보다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변한 김서연 학생이었죠. 서연이는 재단의 첫 번째 자원봉사자이자 후배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서연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데 어찌나 대견하고 예쁜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이들이 장학 증서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러운 돈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아이들의 깨끗한 웃음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고발한 독한 어미라며 저를 손가락질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가장 친했던 친구 옥자가 직접 담근 김치통을 들고 멋쩍게 저희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영자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네 속이 오죽 썩어 문드러졌을꼬.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옥자는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친구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죠. 어떤 친구는 갓 쪄낸 떡을 가져오고 어떤 친구는 그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가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기자들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제 집 거실은 다시 친구들의 따뜻한 온기와 유쾌한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제 깊은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교도소에서 온 편지, 바로 시은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개봉했어요. 편지의 내용은 제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어요. 오직 저에 대한 원망과 저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악의에 찬 다짐만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하지만 명심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나는 여기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편지를 읽는 내내 등줄기가 서늘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악의에 찬 글자들에 밤잠을 설쳤을 테지만 이제 저는 단단해져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조용히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아주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죠. 시은이의 증오는 이제 더 이상 제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영원히 갇혀 살게 될 테지요. 그 편지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용우가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골 봉사단체에서 지낸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 있었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더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너는 어떠냐? 일은 할만하고. 네. 얼마 전에 저희 시설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아이들 상담해주고 행정 업무도 돕고 있어요. 제가 망쳐버린 인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조금이나마 갚아나가려고요. 용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것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었죠. 그는 제 재단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주말마다 와서 재단 일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아이들 상담했던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렴.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들아. 우리는 한때 범죄의 소굴이었던 그 사무실에 마주 앉아 앞으로 재단에서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제 삶에 남은 상처들은 아마 평생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흉터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제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워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제 앞에는 이제 막 피어나는 아이들의 희망이 가득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충분했어요. 물론 제 삶에 남은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문득문득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시큰거리는 상처처럼 아들을 제 손으로 밀어 넣었던 그날의 기억과 며느리의 저주 섞인 마지막 눈빛이 떠오를 때도 있겠지요.
완벽한 해피엔딩이라는 건 어쩌면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절망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길고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어요. 제가 제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했던 그 순간,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어미로서 자식을 끝까지 품었어야 했다고 보시나요? 또 제 아들 용우는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걷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제 며느리에게는 지금의 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하고 또 어디까지 눈 감아 주어야 하는 걸까요?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게 되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며 저 역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